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계엄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6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예고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며 1,500원 돌파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어젯밤 경남 사천에서 1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남성을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일 오후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원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사람에 대한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에 탄핵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었는데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히자 하루 앞당긴 겁니다. 과정도 속전속결이었습니다. 탄핵안 발의에서 본회의 보고까지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거든요. 줄 탄핵을 이어가는 민주당, 버티기로 시간 끌기에 들어간 정부 여당, 국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첫 소식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내일 오전까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탄핵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적시한 한대행 탄핵 사유는 모두 5가지입니다. 총리 당시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불가피한 지점인데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탄핵안 통과가 가능한 151석이 합당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의장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내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여는 등 표결 직전까지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방금 전해드렸듯 본회의 바로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은 예정이 없던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하고요. 여야가 먼저 합의에 오면 임명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후보자 3명의 임명이 미뤄지면서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도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 시작 30분 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겠다며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정한 데드라인에 쫓기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전한 겁니다. 임명 보류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하고 여야 합의는 정당성 확보의 마지막 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재 재판관이 없었고 여야가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며 대립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이 미루어졌고
당분간 불완전한 6인 체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효진입니다. 그동안 한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던 국민의힘은 원했던 바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에도 사실상 당론으로 불참했는데 4명은 당론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되레 한 대행을 향해 계엄에 동조하는 거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임명 동의안 표결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당론 불참을 결정한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임명을 강행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경태, 김예지, 김상욱, 한지아 의원은 당론을 깨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 찬성 목소리를 냈던 당내 친한계 혹은 소장파로 분류됐던 의원들입니다. 지금은 탄핵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최고의 민생 정책입니다. 총리께서도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나아가 조경태 의원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비상계엄 동조자인지 묻고 싶다며 권한대행 탄핵에도 찬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미적거리거나 지연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면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한덕수 대행 역시도 탄핵돼야 된다. 저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면서 전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야당의 최후 통첩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 정치부 김세희 기자와 한 대행의 속내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만큼 결국은 시간 문제다, 언젠가는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무엇보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네. 한 대행은 담화문에서 여야 합의라는 단어를 8번이나 언급하며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예고한 상태였죠. 이에 대해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맞서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좀 컸을 걸로 보입니다. 네. 총리실 내부에는 야당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자마자 권한대행이 당장 이들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기류도 좀 보였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주목을 받았던 게 이 쌍특검법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도 사실상 뭐 거부권을 행사하겠네요. 네, 내일 탄핵 표결이 좀 변수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 계속해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김건희 특검법도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내란 특검법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지적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랬죠. 한 권한대행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3차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는데 그걸 본인이 인정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이거군요. 하지만 한 대행은 내란죄로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네. 본인이 수사를 받는 당사자로서 내란죄 특검을 거부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지점이 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요. 총리실은 현재까지 기자들이 내란 특검법 거부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질문을 할 때마다 헌법과 법률의 잣대로 고심하고 있다며 그 이외 가능성은 좀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사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은 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기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일 사상 초유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은 향후 국정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일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법정으로 지정돼 있는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과 국무총리 대행까지 하게 됩니다. 네.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없이 좀 퇴장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잠시 후 또다시 이어서 뉴스 추적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엄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언급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에서 공직자들이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내라는 혐의를 공모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 권한대행의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는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것이라고 했을 정도인데 총리실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반발하자 김 전 장관 측 갑자기 꼬리를 내렸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먼저 보고를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건의 관련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한다고 돼 있다며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 직전에야 계엄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게 계엄을 건의한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총리실은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획을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의 강경한 대응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한 대행과 계엄을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었고 국무회의 중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의 또 다른 쟁점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건지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건지 의결 정족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 번은 야당에 또 한 번은 여당에 유리한 의견을 내놔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확연합니다. 입법조사처에 가중 표결이 해야 된다, 200석 이상이 가결돼야 된다는 자료, 헌법재판소의 주석, 여러 가지 판단의 자료들을 봤을 때는 우원식 의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151석이면 되는 탄핵, 국무총리 탄핵을 계속 권한대행이란 이유로 200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바람과 반대에 있는 의견들이. 권한대행을 대통령으로 보느냐 아니면 총리로 보느냐에 따라 야당 단독 의결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논란이 커지는 건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1차적으로 의결 정족수 기준을 판단하겠다고 했더니 여당에선 의장이 사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국회기관의 엇갈린 의견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선 최근 권한대행 탄핵은 151석이 아닌 200석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야당 의원 질의엔 총리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학계 이견이 없다고 했다가 여당 의원 질의엔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답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의원실 관련 질의에 당시 학계 의견을 정리해 참고자료 형식으로 답했을 뿐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이번엔 국회 출입하는 표선우 기자와 뉴스 추적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래 탄핵안 내일 오전까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발의부터 표결까지 눈 깜짝할 새 정말 갑자기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한덕수 대행의 담화 때문이겠죠? 네, 그야말로 좀 벼르고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담화가 나온 직후 민주당은 기존에 준비해뒀던 탄핵안을 곧바로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까지 끝내면서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렸는데요.
권한대행 담화가 오후 1시 45분쯤 끝났거든요. 네. 그 후 바로 시작된 민주당 의원총회가 10분도 안 돼서 끝났고 오후 2시도 전에 탄핵안이 발의된 것만 봐도 이 민주당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인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 한 권한대행이 특검을 상정하지 않을 때부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네. 다만 일단 저쪽 대응을 보겠다고 기다렸는데 오늘 담화로 임명하지 않는 게 좀 확실시 되면서 더 이상 못 참는다가 된 겁니다. 아, 예. 민주당 탄핵에 더해서 한 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걸 직무유기 혐의로 내일 고발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숫자로 보면 당연히 또 이것도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를 봐야 되잖아요. 다음 대행 순번은 한덕수, 최상목 경제부총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이요, 사실 한덕수 대행의 결단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일찍부터 최상목 부총리도 주시해 왔습니다. 네. 일각에선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뛰쳐나온 것으로 알려진 최 부총리가 이 한 대행보다는 낫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본인이 제일 먼저 강하게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고 해요. 그런 점은 적어도 평가해 줄 만하다는 건 분명하고. 그러면은 최 부총리는 쏙 마음에 든다 이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의심도 여전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최 부총리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데다가 당시 윤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계엄에 쓰일 예비비 확보 지시가 담긴 쪽지를 건넸다는 점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도 미지수고요. 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거나 하는 게 사전에 확인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절차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원내에서는 벌써 최 부총리 다음 순번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강경파들은 어차피 다음 순번 다 있다. 이주호 장관까지는 내려가도 된다는 자신감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행의 대행 또 대행 이어지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네, 민주당도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당내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가 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수사기관 수사 있지 않냐, 탄핵 남발이 국민들 보시기에 좀 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요. 또 아무리 탄핵 여론이 압도적이더라도 이 줄탄핵이 과연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될지 걱정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사실 그렇게 탄핵을 하는 게 좋지는 않다. 국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기는 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 보였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이 보고된 직후에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을 인질 삼아서 탄핵 겁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탄핵 폭주, 탄핵 쓰나미가 이제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은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탄핵안 자체에 대한 찬반은 물론 가결 정족수를 두고도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이라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양측의 극한 대치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선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해드렸죠.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엄 포고령 문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사실도 전하면서 이번 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라고 두둔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해 다른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벌인 일이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령이 쓰일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포고령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정과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국민들의 통행 금지까지 포고령에 담으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번 계엄 선포를 국회를 향한 경종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밝힌 주장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 판결 등에서 통치 행위라도 기본권 침해 등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사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내란죄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할 경우 이를 분명한 국헌문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에 따라 체포를 준비, 그러니까 예방 활동을 했을 뿐 실제 체포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모른다며 계엄 모의 의혹도 간접적으로 부인했는데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여러 자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죠. 김 전 장관이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노 전 사령관에서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기자가 하나씩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체포조를 운영할 수 있다면서도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 등을 특정해 체포를 지시한 게 아니라 계엄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종의 예방 활동을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관련자들 진술,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체포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었다고 주장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선관위 체포조 운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한 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 체포 이후 활용할 구금시설까지 준비했던 정황도 복수의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체포조 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두고 거짓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명확한 지시를 하지 못한 책임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계엄 모의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 김 전 장관에게는 자문만 해줬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장에 MBN 취재진과 JTBC, MBC 등 일부 주요 언론사들은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기자들만 골라서 질문을 받겠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장. MBN 취재진이 회견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주최 측은 들어갈 수 없다며 제지합니다. 우리 기자회견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자들한테만 질문 받을 겁니다. 가세요.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변호인단이 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들어간 언론사들로부터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MBN을 비롯한 언론사들은 대화방 입장도 거부당해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이제 듣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건데 그러면 취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요? 업무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업무방해 가세요. 앞서 MBN이 김 전 장관과 과거 전두환 씨의 주장이 같다는 점을 지적해 보도하자 변호인단은 가짜뉴스라며 취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아니 KBS 뉴스타파 MBN이 가짜뉴스. 검찰과 가짜뉴스는. 한국기자협회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언론사를 취사 선택해 내란범의 스피커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전 장관을 내란범으로 단정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은 내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는 아직까지 아무런 서류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내일 올까요? 안 올까요? 이시열 기자가 예측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이 다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는 그제 서증,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받았고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는 어떤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헌재의 요구에 끝내 답하지 않은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헌재는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열릴 변론 준비 기일은 이미선, 정영식 수명재판관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의 본인 출석 의무는 없어 불참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서류 제출과 대리인 선임이 계속 미뤄질 경우 제재 수단을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소법에 벌칙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작동한 적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인데 윤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2번 거절한 바 있죠.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과 특급 우편 방식으로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2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당장 수사에 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대리인단을 통해 밝히면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날 정해서 나오라는데 안 나가면 거부고 불응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사항은 국민적 어떤 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출석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신변 확보 의지를 밝혔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윤 대통령의 신분이 현직 대통령인데다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절차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선한빛 법조팀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바로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윤 대통령 이번에는 나올까요?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했던 그 발언들을 보면 그 방향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기는 하는데요. 네. 윤 대통령 변호를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또한 드러냈었죠. 이런 입장에 비춰보면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 대통령 어떻게 대응할까요? 체포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첫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셈이 됩니다. 그러네요.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 정면 돌파라는 초강수를 던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초반에는 3차 소환 통보 없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거잖아요. 예. 이유가 뭘까요? 수사 초반에는 공수처도 속도전이었었죠. 예.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고 중복 수사 논란이 정리가 된 이후로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를 가져오는데 일단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젠 수사를 완벽하게 진행시키는 게 중요해진 거죠. 한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하면서 조사 대비나 혐의를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절차적인 정당성도 더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추가 소환 통보를 한 걸로 보입니다. 내일 헌재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에서 보낸 서류들 다 수령 거부했잖아요. 그럼 내일 나올까요? 일단 준비 기일은 변론 기일을
말 그대로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변호사만 출석을 하는데요. 내일은 3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는 경우, 변호인 한두 명 정도만 나가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윤 대통령이 깜짝 출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나오지 않거나 변호인만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수사는 불응하더라도 이 탄핵 심판만큼은 충실히 응하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면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이 내일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 대통령 측에서 준비기일에 아예 불참을 한다면, 네. 변호사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 절차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제재할 다른 방도는 없는 겁니까? 만약 내일 심판에 준비기일에 불참을 한다면 탄핵 심판 절차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재판관들이 결정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수도 있고 아니면 곧바로 변론 기일로 갈 수도 있긴 한데요. 바로 변론 기일로 가더라도 준비 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불참을 한다면 첫 변론 기일이 준비 기일처럼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지는 거죠. 준비 기일에 꼭 나오게 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한빛 법조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열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임명 권한이 있다고 답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역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는데 같은 입장을 보인 겁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며 반쪽짜리 청문회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대법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군 병력이 투입됐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우원식 의장 체포자였다는 의혹에 군은 경계 강화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국회의장실은 경호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왜 계엄 해제 이후에도 거기를 간 걸까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새벽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촬영한 CCTV 영상입니다. 사복 차림의 2명과 군복을 입은 9명이 담장을 따라 걷더니 공관 정문 앞에 간격을 두고 자리를 잡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40여 분 전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상황이었는데 이들은 3시간 넘게 머물다 새벽 4시 55분이 돼서야 철수했습니다.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오늘 경찰 특수단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속 인원들에 대해서 소속을 파악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체포조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우 의장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 이후 실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1,500원 공포가 현실이 될까 두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466원,
시중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오늘 원달러 환율 장중 최고 가격이 찍혀 있습니다. 환율이 1,460원대까지 오른 건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년 전 1,294원에서 170원 넘게 오른 거고 계엄 선포 이후 이달 들어서만 60원 이상 급등한 겁니다. 유학생들에겐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1,000원이나 뭐 2,000원짜리는 거기서 2~3배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 다시 돌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아찔하죠. 물가도 오를 텐데 전날 환율이 곧바로 적용되는 면세 전부터 치솟은 환율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비싼 소리 많이 해가지고 일부러 내렸어요. 어쨌든 손님이 요즘처럼 많지는 않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달러 강세 속 계엄 후폭풍이 물고 온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 상단을 1,500원대로 열어두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통상 정책의 실행 시점, 또 우리 행정부 부재 속에서 골든타임을 어느 정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시점들에 따라가지고 1,500원대의 상향 가능성 열어놔야 될 것으로. 이런 가운데 지난 7월까지만 해도 2,900을 바라봤던 코스피도 고환율 여파로 2,420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수원에서 전기차 택시가 보행자 4명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60대 택시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골목길에 하얀색 전기차 택시가 정차해 있습니다. 택시 앞에는 시민 여러 명이 걷고 있는데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내 달리기 시작합니다. 시민을 연달아 들이받고선 옆 차량과 충돌해 공중으로 떠오른 택시.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합니다.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는 그대로 큰 길로 나와 달리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갑자기 달려온 택시에 보행자 4명이 치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분은 못 일어나고 한 분은 조금 움직이고 한 분은 여기에 뚫려가지고 피나고. 사고를 낸 60대 택시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MBN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 택시 후면에 제동장치 빨간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출고된 걸로 확인된 전기차 택시의 사고 기록 장치를 국과수로 보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성탄절인 어제 경남 사천에서 1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또래 여고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의 가방에선 손도끼와 휘발유까지 나왔죠. 두 사람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알고 지냈지만 사건 당일 얼굴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도로에서 서성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남 사천의 한 노상에서 10대 남성이 17살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도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응급처치하고 있었고, 그걸 이제 심폐소생술하고 계속 하고 있고, 남자는 하면서 이제 소리를 내고 있길래. 여고생은 숨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남성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흉기와 휘발유도 발견됐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10대 남성은 사건 당일 버스를 타고 경남 사천까지 내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여름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됐는데 얼굴을 본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채팅방이고 수다방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은 피해자의 구술로만 지금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심리 전문가를 투입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길을 잃고 도로를 헤매던 당나귀 떼를 경찰이 발견해 사고 없이 주인에게 돌려보낸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당나귀 귀가 작전 함께 보실까요? 장진철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경찰차 맞은편에서 동물 무리가 달려옵니다. 머리에 뿔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뿔이 아닌 귀입니다.
무리로 달려온 동물은 다름 아닌 당나귀 6마리였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고라니 떼로 봤고 같이 타셨던 분은 멧돼지 떼로 봤어요. 놀란 건 당나귀도 마찬가지. 순찰차를 만난 당나귀 떼는 당황한 듯 왔던 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강원도 홍천해안 도로에서 당나귀 떼를 목격한 건 지난달 27일. 당나귀들은 인근 사육장에서 잠겨있던 문을 열고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간 도로로 나갔으니까 그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육장을 벗어난 당나귀 떼는 2km가량을 달려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순찰차 모리에 잘 따라줬고 별다른 사고 없이 10분 만에 당나귀 귀가 작전은 끝났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해외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67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했는데 그중 절반 가까운 승객이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공개된 사고기 사진을 보면 비행기 후미 부분에 수십 개의 작은 구멍이 나 있거든요. 사고가 난 곳은 불과 30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힌 곳입니다. 한유혜 기자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더니 땅과 충돌합니다. 큰 화염이 솟구치고 비행기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67명이 탑승해 아제르바이잔에서 러시아 체첸공화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카자흐스탄 서부에서 추락했습니다. 이후 구조대가 몰려 필사적으로 구조에 나섰습니다. После этого удара я свою жена не видел и не знаю, где она. 추락한 항공기 사고로는 드물게 탑승객 절반 가까이 생존했는데 생존자 대부분은 여객기 뒤편에 앉아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오는 생존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객기 뒷부분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했고 화재가 빠르게 진압된 것이 사상자가 크게 늘지 않은 이유로 꼽힙니다. 추락 원인을 두고는 여러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객기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출발해 체첸 공화국으로 가던 중 항로를 바꿨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셋대와의 충돌 가능성이 원인으로 제시됐는데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مختلف versiyalar var. Hele ki bu barədə hesab edirəm ki danışmaq tezdir. Tam araşdırılmalıdır məsələ. 외신들은 러시아군이 사고 항공기를 우크라이나 무인기로 오인해 공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 당국은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파나마가 평소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선박들한테 과도한 통행료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비난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 파나마 주재 미국 대사로 평소 미국 우선주의자를 자처하던 인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나마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와 그린란드가 미국에 편입돼야 한다는 등 영토 주장까지 하며 주변국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3일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갖겠다고 주장했습니다. Then we will demand that the Panama Canal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full, quickly and without question.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 직후 단 1제곱미터도 운하를 양보할 수 없다며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파나마 주재 미국 대사로 케빈 마리노 카브레라를 지명했는데 선거운동을 도왔던 측근이자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사무국장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탄절 SNS에 운하로 바가지를 씌우는 파나마에서 케빈은 국익을 대표하려고 환상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나마 운하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중국 군인들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파나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변국에 대한 도발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관세로 갈등을 빚는 캐나다의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세금을 인하할 것이라고 재차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덴마크 소유인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져와야 한다며 영토 분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주변국들을 향한 이런 발언이 일기 행정부 당시보다 세졌다는 평가와 함께 외교적 압박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전쟁 중에는 성탄절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성탄절인 어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했거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고의로 크리스마스를 공격 시점으로 택했다며 비인도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엔 캐럴 대신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성당에 모여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했습니다. І всім того бажаю мирно все-таки на наших умовах, мир, який влаштує всіх українців. 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러시아는 성탄절 당일 우크라이나를 공습해 곳곳이 폐허로 변했고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170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이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공격했고 6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했는데 이미 국가전력시설 절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주민 50만 명은 난방 없이 또 한 번 추위에 노출됐습니다. Звичайно, що хочеться вдома зустрічати свято. Ну, прийшлося, бо страшно з дитиною якби залишитися, то прийшли в укриття. 러시아는 첫 침공 이후 전력시설을 집중 공격해왔는데 이번이 13번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이 고의로 크리스마스를 공격 시점으로 선택했다. 이보다 더 비인도적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도를 넘어섰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딴 전력 피해에 우크라이나 국유기업 등은 지하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공습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북한군에게 드론은 확실히 두려운 존재인 듯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의 수첩을 공개했는데 여기 병사 1명이 드론을 유인한다는 등의 드론 대처법이 적혀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드론을 격추시켜야 한다는 북한군의 절박한 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글로 적힌 수첩의 한 구석에 드론과 세 사람을 그린 그림이 눈에 띕니다. 바로 위에 메모에는 3명 중에서 1명은 무조건 유인하다 서면 무인기도 서 있으니 그때 나머지 2명이 사격으로 소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한 북한군 장교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수첩에 적힌 드론 대처법입니다. 인간 미끼로 드론을 유인해 격추한다는 내용에 우크라이나군은 진짜 북한군의 전술인지 러시아가 알려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한다며 경악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은 11,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북한군은 쿠르스크에서 탁 트인 지형과 더불어 드론전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론 방어 능력과 드론이 날아올 때 어떻게 방어해야 된다. 납작 엎드리는 게 최고인데 무슨 나무 밑에 숨거나 그러면 목숨을 유지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북한군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전술 체계를 바꾸지 않아 앞으로도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 앞에 비상계엄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화환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일부는 넘어지고 부러져서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안전도 우려되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해당 구청 치울 수도 안 치울 수도 없어 난감한 처지라고 합니다. 박은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실 앞이 화환으로 빼곡합니다. 이미 화환이 도보를 덮어버렸지만 새로운 화환이 끊임없이 도착합니다. 부러진 화환이 거리에 나뒹굴고 넘어지지 말라고 아예 눕혀놓은 화환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 반대 화환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무처장 명의로 화환 수용이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까지 붙였습니다. 시민들은 인근을 걸어가다 화환 잔해에 걸려 넘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합니다.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좀
불편하고요. 국민들이 다니는 이 인도잖아요. 불편하죠. 별로 안 좋습니다. 화환 하나하나 모두 사유재산이라 구청에서 치우기도 난감합니다. 현재로서 그런 건 없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구청 관계자는 주인의 동의 없이 화환을 치우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4년 전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쌓였을 때도 강제 철거는 진행되지 못했고 대검 요청이 있은 후에야 보수단체가 자진 철거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도입을 앞두고 기대가 컸지만 논란도 많았던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도입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교과서가 아니라 보조 교재가 되어버렸죠. 급작스러운 결정에 교육부는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고 교육업체는 소송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한 정부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학생 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었습니다. 모르면 더 쉽게 배우고 익숙할 때까지 각자 학습 반복 횟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보며 자신의 발표를 점검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발도 컸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먼저 도입했던 북유럽 국가는 학생의 문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에 종이 교과서와 손글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에 학부모회에선 교육부가 소통하지 않고 강행한다며 불만이었고 교사들은 현장의 준비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찬반이 거셌던 AI 교과서 도입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AI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용 여부도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릅니다. 교육부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AI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육업체는 현장 혼란은 물론 막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교육부가 법에 따라 충돌을 했기 때문에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AI 교과서는 영어와 수학, 정보 과목 76종으로 시범학교 운영과 고학년 교과서 개발까지 모두 좌초위기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엔 피부까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과 갈라짐이 심해지죠. 보습도 중요하지만 목욕 시간은 5분 이내, 물 온도는 34도에서 36도 정도로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70대 남성은 최근 몸에 가려움증이 커진 탓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성 피부염이 생긴 겁니다. 발목 위에 정강이 있는데 건질건질해요. 허리 있는데 하고 그리고 팔 있는데 건질건질. 지금 요즘 겨울철에 그래요. 피부 수분 증발량 측정기를 통해 피부의 건조도를 측정해보니 정상 범위보다 높아 건조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건조성 피부염은 주로 팔과 종아리, 허벅지, 허리 부위 등에 생기는데 가렵고 따끔거리는 하얀 겨 모양의 각질과 균열, 홍반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부를 긋거나 자극하는 행동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뜨거운 물로 샤워나 목욕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목욕탕에서 자주 때밀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습관화가 돼서 자주 이렇게 때를 밀게 되시는데 이것이 피부를 자극하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피부 건조증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 건성 습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피부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습제는 샤워하고 나서 3분 이내에 충분히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이나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올해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스텔스기 조종사 탑건이 배출되며 F-35A 조종사 정시영 소령이 최초 탑건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매경 미디어그룹이 후원하는 우수 신인상 분야에서는 18 전투비행단 105대대 6현성 대위 포함 신인 조종사 10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해 KLPGA 대상 등 3관왕을 차지하며 한국 여자 프로골프 무대를 평정한 윤이나. 이제 미국 무대 도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LPGA 신인왕은 물론 세계 랭킹 1위에 오르고 싶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는데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5구 플레이 징계 이후 올해 KLPGA에 복귀한 윤이나는 우승은 물론 KLPGA 대상과 상금왕, 최저 타수상 등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최고의 시즌을 보낸 윤이나가 더 큰 무대로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0여 년 전 우연히 아버지를 따라 골프를 접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하여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LPGA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LPGA 등용문인 퀄리파잉 시리즈에서 8위를 기록해 진출권을 따낸 윤이나는 신인왕을 받겠다는 당찬 각오도 나타냈습니다. 저의 게으름과 싸움에 이겨나가게 되면 조금 더 신인왕과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 랭킹 1위, 올림픽 금메달 등 장기 목표와 함께 LPGA 무대에서 함께 뛰어보고 싶은 선수로는 선배 고진영을 꼽았습니다. 항상 우러러 봤는데 같이 경기를 할 기회는 없었어서 같이 경기를 하고 싶고 많이 배워보고 싶습니다. 미국 생활 적응과 숏게임 연마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윤이나는 내년 2월 파운더스컵에서 LPGA 신고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내일은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는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15도, 철원이 영하 13도, 서울도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실제 거리에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심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겠고요. 전북 지역에 많게는 20cm 이상, 충남을 중심으로도 3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방은 장기간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춘천은 0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가 3도, 창원은 6도에 그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방의 눈은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셨습니다.